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러시아의 사태,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게는 지난 10월 달부터 시작돼서 지난 3주일 사이에 러시아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지난 3주일을 지나고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베이징 날짜로 따지면 오늘 마지막 경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뉴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미국의 경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마이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스펀지가 빠졌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 몰라서 인케이스 그냥 하나를 더 켜놓고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래 켰어요. 러시아는 이제는 정말 심각한 스토리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을 결심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브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동맹국들 단결을 얘기했고, 그래도 아직도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시간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서방 세계에서 지금까지 말할 때는 푸틴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어제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have any indication about whether President Putin has made a decision on whether to invade? Do you feel confident that he hasn't made that decision already? As of this moment, I'm convinced he's made the decision. W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네, 그렇게 믿을 만한 convince라는 단어를 썼죠. 확신하고, 그가 he's made the decision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reasons, 미국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계속 최종 결론은 안 내린 듯 보인다 했는데 상황이 하루 사이에 급박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14일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지금 벨라루스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철군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위성 사진 등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철군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병력을 더 들여놔서 지금 19만 명 정도, 거의 20만 명 정도의 병력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우크라이나의 동쪽 친러시아 성향의 돈바스라는 지역이요. 그곳에 이제 두 군데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그곳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할 기획을 했다.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를 얘기를 하죠. 증거 없음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2월 18일에는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 대피해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그쪽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로 보면은 반군, 친러시아 세력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증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말들을 한 뒤에 러시아 매체가 무슨 사진을 보여주고 비디오를 보여주고 하니까 역시 그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그 돈바스 지역의 그곳에서는 전쟁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루안스크에서는 18살에서 55살 사이의 남자들은 여길 떠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반군들이, 그 분리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 포탄이 러시아의 내부, 러시아 땅 내부까지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다 가짜라는 거죠. 침공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반러시아 인사 등을 살해하거나 체포할 리스트까지, 말하자면 살생부까지 갖고 있다,
또 여기에는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반러시아 지도자들의 리스트까지 갖고 있다. 이 내용은 포린 팔러스가 아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까지 자세히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같은 그 살생부는 어느 나라나 전쟁을 준비할 때 항상 갖고 있는 살생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독재자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 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미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19만 명 병력이 북쪽과 동쪽과 남쪽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결을 하겠다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점은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그 안보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에서 말하자면 친러시아 그 분리주의자들이 있는 돈바스라는 지역에서 지도를 보고 계신 것처럼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이쪽의 지도자들이 대피해야지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은요, 이미 그 포탄, 누가 떨어뜨렸든지 그 포탄이 떨어진 그 전에, 며칠 전에 이미 녹음이 된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녹음부터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서로 너네가 잘못했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는 이제 2월 19일에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등등을 다 동원을 한 크루즈 탄도미사일 그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원래 정규 테스트예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중지했었던 정규 훈련을 했죠. 이것은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핵무기 있거든, 이만한 능력이 있거든 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북한이 뭐 핵 테스트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훈련 장면을 벨라루스의 대통령과, 지금 땅도 다 러시아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벨라루스 대통령과 함께 앉아서 지휘센터에서 봤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러시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루카센코는 유럽에서는 최장기 대통령입니다. 94년부터. 그런데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독재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럽에 남아있는 유일한 독재자다. 원래 군인이었고, 이 사람이 군인이었을 때는 구소련으로부터 벨라루스도 독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소련군으로 국경 수비대 뭐 이런 곳에서 일했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구소련으로부터의 어떠한 그 권한과 재물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독재를 함으로 인해서 94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고, 주변의 그 국내의 많은 반발은 전부 러시아의 도움으로 없앱니다. 독재자들이 하는 무슨 폭력과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지금 푸틴과 함께 그 크루즈 탄도미사일 테스트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러시아는 계속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뮌헨에서 열린 그 안보 회의에서는 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갔습니다. 미국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태가 너무 급박한데 당신이 거기 가면 안 된다 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갔고,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비난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가서 꼭 세계의 또 그 지도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해서 그가 그 회의에서 한 말은, 우리 우크라이나를 관 속에 가둬두고 러시아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그제서야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러시아는 이미 준비를 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미국이나 그 유럽이 그동안 러시아가 침공할 준비를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관 속에 들어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가, 러시아를 어떻게 하지, 그럼 우리 관 속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제재를 하겠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호소해서 나중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 평화를 원합니다. 유럽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무엇을 일으키기 전에 막아야지 왜 손 놓고 있습니까? 누가 거짓말합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러시아입니까? 누가 침공할 구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서방 세계가 뭔가를 더 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과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가지 말라 했었지만 이 사람은 내가 또 안 가면 또 하나 국내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참 힘든 입장이죠. 국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다고 전쟁 대비를 해야지 되고, 서방 세계에는 그 과장하지 마라 하면서 빨리 어떻게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를 해 라고 해야지 되는 이 상태입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며칠 안에 유럽에서 만난다고는 하지만, 외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뜻이 다를 수 있고, 그 경우에 외무장관이 얼마나 푸틴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만약에 최종적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화 쪽으로, 회담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인데, 유럽 국가인 벨라루스가 푸틴 대통령과 함께 앉아서 유럽의 지금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하는, 유럽의 운명을 다시 그리려고 하는 지금 그 형편에 앉아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한번 지도를 이참에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요, 우크라이나가 있죠. 이 보면은 그 러시아가 있죠. 동쪽으로 남쪽까지 쭉 거쳐서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의 바로 북쪽에는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쪽과 북쪽은 국경이 벨라루스와 러시아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폴란드, 그 밖에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있고 루마니아가 꽤 긴 국경입니다. 이 지도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지만 벨라루스와도 국경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벨라루스보다도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와 국경을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작은 그 국가가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서방 세계에서 왼쪽에 있는 이 서부 지역을 빼놓고는 전부 보면은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와 합작을 해서 우크라이나 국경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제가 지도를 지금 바꿨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그 사이에 몰도바가 껴있죠. 몰도바가 껴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면 그 다음은 몰도바라는 얘기가 되고, 몰도바까지 넘어가면은 루마니아라는 얘기가 됩니다. 루마니아가 여러 가지를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몰도바와 몰도브를 제가 혼돈을 해서, 또 몰도바도 흑해에 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모히또라는 영화 내부자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은 이제 인도하고 스리랑카 사이에 있는 남태평양 섬이고요. 몰도바는 이 몰도바의 모히또가 아니라 몰도브의 모히또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정정할 기회를 놓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유럽은 우크라이나부터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가 조금 큰 나라지만 몰도바부터 무너지고 루마니아로 무너지고, 점점 러시아가 이렇게 서쪽으로 와서, 유럽은 당연히 싫어하죠. 이 전쟁을 유럽 국가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한마디로 이미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력 침공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게 푸틴이라는 독재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죠. 그럼 무력, 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나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했듯이 그런 것을 만들지 않겠다고 지금 미국과 유럽이, 미국으로서는 물론 러시아라는 라이벌을 대적하는 것도 되지만, 미국과 유럽이 2차 대전 1945년 한국도 해방시키고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했던 뒤에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를 다시 러시아가 지금 무너뜨리고
서쪽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상을 말씀드렸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어느 정도일 것인가? 거창한 거대한 침공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할 때 땅은 따먹겠죠. 우크라이나라는 땅을. 그런데 그 뒤가 문제인 거죠. 저항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러시아군이 2014년 이후에 푸틴이 굉장히 현대화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보병부대, 포병부대, 뭐 공군 이런 모든 육해 공군을 전부 컴바인해서 뭐 미국 표현으로 하자면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군사용어로. 그걸 이렇게 컴바인해서 적을 공격하는 것은 아직 약하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저항에 대해서 계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일어나 봐야지 아는 일이고 또 하나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강해? 러시아가 엄청 강해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도 나중에 보복도 두렵고 워낙에도 문화, 언어도 같이 쓰는 것이 많으니까 감히 저항을 못하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부터.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지만 우크라이나보다 군사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합쳐서 본격적으로 도와준다면 그럼 이쪽이 강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저항 세력이 무척 강해진다는 거죠.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도 그것을 키브라는 수도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푸틴으로서도 계산을 할 테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만 보면은 전체 인구의 4,400만 가운데 400만 정도는 친러시아니까 투표를 해도 그렇고 또 친러시아 당이 있어요. 정치적인 당도. 지난번 선거에서 10% 미만입니다. 그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구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인이 78%, 러시아인이 17%, 그리고 언어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 그 러시안도 전체적으로는 30%,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언어를 쓰는 사람이 68%지만 다만 이미 러시아가 점령을 했고 본인들도 러시아에 속하겠다고 투표를 한 크림반도 인구 240만, 도네츠크 인구 90만, 루안스크 인구 40만. 이곳이 러시아인과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반반. 그런데 언어는 훨씬 러시아를 많이 쓰고 크림반도는 러시아인이 더 많습니다. 68%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언어도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이렇게 해서 합쳐봐야 현재의 러시아의 친러시아 세력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 10%, 그 이후에 그럼 90%를 저항을 해야지 되는데 계속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브는 지난 8년 동안 러시아의 공격에 상당히 대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요소도 있고 이 국민의 저항 세력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뭐 인구의 10분의 1만 친러시아 쪽이니까 주변 국가를 포함한 외부의 지원, 미국, 영국, 또 이제 폴란드 같은 국가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 더 강하게 나가면 이쪽에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국방부하고 중앙정보국에 무자히딘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무척 많이 보도를 했었어요.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할 때 바로 구소련에 저항을 했던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면 반군이죠. 그런데 이 무자히딘 반군을 미국에서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입장이 약간 반대이긴 한데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도 말하자면 지금 푸틴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꼭두각시 정부, 아프가니스탄이 그 당시에 꼭두각시 친러시아 정부가 있었고 그 친러시아 꼭두각시 정부를 하면서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반란 세력이 생겼고 그랬을 때 무자히딘이 러시아에 아주 강하게 대항을 하고 처음에 작은 그런 것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오기 전에 정부가 너무 그 친러시아 쪽으로 쏠리면서 뭔가를 국정을 잘 못하니까 반군으로 있었고 그러자
친러시아 정부인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에 도움을 청했고 러시아가 들어와서 이제 무자히딘과 싸울 때 그 당시에 미국이 그 무자히딘의 모든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손 털고 나갔잖아요. 9년, 10년 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앙정보국과 국방부에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세력 무자히딘을 지원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던 이 아프가니스탄 그 정권, 여기에 맞서서 무자히딘이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에서도 잠시 이 일이 있었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 바로 친러시아 꼭두각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을 내쫓고 지금 젤렌스키라는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간 이 상황이죠.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 무자히딘이라는 그 반군 세력을 지원한 것만큼 지원을 해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폴란드 그렇죠. 국경 쪽으로 볼 때도 또 뭐 발틱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고 푸틴이 전면적으로 그래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독재자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해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푸틴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그 계획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 계획도 바뀔 수가 있고 또 침공을 하고 나서도 전면전으로 하려다가 딱 저항 세력을 보고는 안 되겠으면 그냥 부분적으로 조금만 넓혀가자. 지금 돈바스 지역 동쪽에서 조금만 더 넓혀가자. 서쪽으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의 합의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드물게 초당적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팍스의 터거 칼슨 같은 사람, 공화당의 뭐 랜드폴 같은 상원의원 이런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내버려둬 라고 얘기하지만 내버려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만든 민주주의를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었던 그 같은 세계 질서를 푸틴이 그냥 강대국이 약소국을 군화로 짓밟으면 우리 거야 라는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질서로 바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있지만 박스의 누구누구 어피니언 리더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구 사회를 뭐 꺼려하던 독일 에너지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독일도 이쪽으로 끌어들였고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이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에서도 아직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동안 필요 없어, 나토 필요 없어, UN 필요 없어, 러시아가 뭐든지 잘하고 있어.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크림반도 점령 이후에 그 이후에 다른 뭐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해놨던 것도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그것을 풀어줄 수 없게 일을 했기 때문에 못 풀어줬었던 거거든요. 4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임마누엘 마크롱 같은 사람이 독일도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도 우리 길을 찾아가야 되겠어. 노력을 해보고 이번에 그래서 임마누엘 마크롱이 직접 푸틴도 몇 번 만나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같은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유럽 국가들도 다 안 겁니다. 미국이 필요한 세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달라고 하니까 만나주기는 하지만 난 미국과만 상대하겠어 이거거든요. 이건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도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운명을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미국이나 중국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한국에 손 벌리고 어떤 때는 한국을 버리고 우린 미국 아니면 대화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운명이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이제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임마누엘 마크롱의 유럽 독자 노선 추구 같은 것은 이번에 한풀 확 꺾였습니다.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지난주 보여줬고, 그 이후에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다 피해봅니다. 물론 피해를 보지만 피해보는 순간에도 이득을 보는 것도 있어요. 러시아도 피해를 보죠. 수출을 못해서, 또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또 얄미우니까 수출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런 러시아에도 농업계라든가 이런 데는 또 이득을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쟁을 왜 원하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예를 들어 에너지를 유럽 쪽에 푼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생산하는 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생산의 10분의 1이나 차지하는데 유럽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미국이 다 대주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원유, 뭐 생산업자, 수출업자는 돈을 벌겠죠.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니 오일 업체만 돈 벌게 하고 방산업체 돈 벌게 하고 무슨 인플레이션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자신의 인기 떨어지고 중간선거 망치고,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겠습니까? 바이든도 원치 않아요. 유럽도 안 원하고 우크라이나도 원치 않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부분적으로 이득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렇게 써주셨어요. 미국이 이득 본다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거 아니죠. 그런 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원하는 국가는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푸틴의 결정, 그거 푸틴 한 사람만 다를 수 있고 나머지는 전쟁을 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중국 정도요? 좋다죠. 중국도 러시아와 친구 맺어서 독재의 힘을 강화하고, 뭐 러시아로부터 다른 나라가 수입해 가지 않는 거 수입해 가고, 그리고 또 뭐 이거 국제적인 제재니까 할 수 없어 하면서 본인들 이익대로 각오할 수 있는, 중국은 좋다죠. 미국 힘 다 빼고 중국과 싸워야지 되는데 러시아 쪽에서 힘 빼고, 이런 게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핵이 있어야지 된다. 우크라이나가 94년도에 핵을 포기했거든요. 핵을 포기하면서, 핵도 무척 많았어요. 핵을 포기하면서 서방 세계가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연방에 있었기 때문에,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북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구소련이 거기에서 다 이제 핵무기 같은 거를 가져다 놓고 있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여기가 독립을 하면서 그게 다 우크라이나 것이 됐는데, 관리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핵을 포기하고, 그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서방 세계는 핵 없어도 돼, 우리가 다 지켜줄게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슬픈 스토리는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만약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처럼 저 안 돼,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안 돼. 메이비 트럼프 전 대통령, 크림반도 러시아가 갖는 게 맞지 않아? 우크라이나 갖는 게 맞지 않아? 왜냐하면 91년 이전에는 러시아 것이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다른 민족들이 오랜 동안 또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뭐 몽골 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가라는 주권 국가는 현재의 그 주권에 맞게 해야지 된다고 제가 한 5번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으면 어때? 우리 몰라라. 그리고 유럽과도 독일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끼어들어와서 힘을 합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미국의 이 전쟁이 일어나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인데, 유럽에서.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닌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써서요. 다른 내용들은 이번 주 중요한 이슈들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은 시작할 때는 뭐 멕시코의 어떤 가난한 선수가 올림픽까지 갔다 하는 인간 승리도 보여줬고, 국가별 경쟁. 그런데 이제 내일도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중국의 그런 좀 취입한 여러 가지 일들, 또 그래서 한국과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뒤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카밀라 밀리에바라는 러시아의 15살 그 스케이터, 결국은 도핑 그 문제로 인해서 경기에 참여는 하게 됐지만
개인기에서 4위로 떨어졌고 전에 받았던 메달도 나중에 최종적인 도핑 결과가 나와야지 가질 수 있게 되고 누구와 보더라도 금메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선수가 금, 은, 일본이 동인데 금메달 딴 선수도 지난번에도 금메달 딴 선수예요. 참 공허하다. 은메달 딴 선수는 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잘하고 뭐 이렇게 막 5번이나 팽팽팽팽 도는 걸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돼 나는 은메달이야 하고 싫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슬픈 스토리가 러시아의 3명 소녀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보면은 클로이 김 선수를 포함해서 평창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 하프파이프 금메달인데 많은 아시아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특히 이제 그 아이스 스케이팅 같은 데서 우승이 많잖아요. 미국에 메달을 안겨주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에이시안이라든가 엄마 아빠가 다 그 에이시아에서 뭐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민을 왔다던가 그런 선수들이 메달을 그렇게 많이 따고도 메달 딸 때는 좋다고 하고 그 뒤에 금방 돌아서면은 막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얗고 하는 특별히 겨울 스포츠가 백인들의 스포츠잖아요. 거기서 니들이 감히 이런 그 인종차별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장이 중국 올림픽 관계자를 드물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올림픽위원회의 대변인이 전에 그 UN 대표부에서 일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이 항상 뭐든지 물어보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대만 선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만 선수들이 지금 뭐 차이나 타이페이 이름으로 출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중국의 올림픽위원회 대변인이 중국은 하나의 나라밖에 없다. 막 이런 형태로 대만 선수도 우리 선수도 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니폼이라든가 이 그 부속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구르족을 탄압해서 뭐 아이도 낳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종교도 탄압하고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들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외교적으로 보이콧을 했고 그럼 여러 가지 물건들 우리 올림픽에 쓰이는 물건들은 신장 그 지역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만들지 않은 거죠?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보면 올림픽에서 그런 거 쓸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대변인이 가짜 주장이라고 이러면서 뭐 막 그런 가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 위원장이 비난을 한 겁니다. 이게 올림픽의 룰에 위배됐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국 올림픽위원회의 그 대변인이 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뭐 대만 선수들 뭐 폐막식에 참석하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만 선수가 어디 있어? 뭐 그런 타이페이 무슨 그런 차이나 타이페이 선수가 어디 있어? 차이나 선수지 뭐 이런 형태로요.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어. 막 이런 것. 아무튼 그런 겁니다. UN 대표에 있었던 얀 쥐아롱이라는 그 대변인에 대해서 올림픽 헌장 50조 위배랍니다. 올림픽은 정치적인 중립이다 하는 것이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이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미국은 뭐 2018년도 남자 그 컬링 우승 금메달인데 이번에는 메달 따지 못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뭐 1월 달에 3.8% 늘어났다 이런 좋은 내용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예를 들면 지금 그때처럼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경제라고 stupid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겼죠. 시골 촌뜨기라고 불렸었던 알칸소의 주지사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지금도 중간선거가 있는데 문제는 경제야 라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면 금방 물건값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일단 물건값이 올라가면 현 정부에서 최고인 대통령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다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 없지만 방안은 내놔야지 됩니다. 고치겠다는 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건이 이렇게 올라서 막 그런 거 그 두 가지를 해야지 되는데 최근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 박스의 기자가 물어보면 정말로 신경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나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아주 반어법이잖아. 그런 형태로. 그리고 무슨 뭐 MBC의 그 레스터 홀트 같은 앵커가 물어봐도 임시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진지하게 말합니다. 인플레이션 심각합니다 라고 일단 인정은 한 거예요. 해서 3월 1일이 국정연설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그 인식을 조금 시켜야지 되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솔린 세금을 올해만이라도 일단 중단한다 하는 그런 협의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도 안 했지만 특별히 찬성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가솔린 세금이 연방 세금이요. 주마다 또 다릅니다.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비싸요. 친환경적인 일을 하는 주이기 때문에. 연방 가솔린 세금이 1달러당 18센트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솔린 값이라도 올해 말까지 내려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모든 것에는 역풍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올릴 때 뭐라고 말할 건데?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돼서 소비자가 득을 보는 것보다는 가솔린을 만들고 파는 생산업자가 훨씬 득이야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인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회계 사무실에서 더 이상 트럼프에 대해서와 일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의 여러 가지 그 세금 보고 회계장부 처리한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만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1월 6일을 포함을 해서 백악관에 누가 방문을 했는가. 방문 기록을 공개하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라도 굉장히 막아보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다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공문서 기록소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밀 기록물을 플로리다주로 가져갔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특검 얘기 있잖아요. 제가 왜 잘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이 특검이 존 더럼 특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임명을 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그대로 너 일해라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러시아가 민주당이 주장을 계속 해왔고 많은 증거가 있는 것처럼 2016년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야지 러시아가 편하니까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했는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 일을 지난 며칠 동안 팍스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많은 분들이 쉬우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잘 해놓으니까 뭐 에폭타임즈 같은 데서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존 드럼이 어떠한 그 기록을 이제 본인이 접수해야지 되는 곳에 접수를 했는데 트럼프 캠프에서 힐러리 캠프에서 트럼프 캠프를 스파이를 했다. 돈을 주고 누구누구를 고용을 해서 스파이를 했다. 이렇게 존 드럼이 그 기록을 해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 드럼이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팍스나 뭐 에폭타임스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을 내가 법원에 제출한 그 문건을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부풀려서 해석하기도 하고 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파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거리를 뒀습니다. 존 더럼이라는 특별검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을 여러분들 계속 가려워요. 왜 이렇게 가렵죠? 여기가 가려워요. 계속 보시면 존 더럼이 무슨 뭐 오바마가 금방 감옥 가게 생겼어. 힐러리 클린턴이 감옥 가게 생겼어. 라고 많이 보도를 했었잖아요.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해고할 수도 있어요. 해고 안 하고 조사하게 내버려 두는데 이 사람이 이 존 더럼이라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이 구태여 따지자면 트럼프 쪽 사람이죠.
공화당 쪽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결정타를 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거봐라 이거 지난 그 토요일에 뭐 워러게이트처럼 워러게이트보다 더해 뭐 나를 스파이하고 나의 캠프를 스파이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뉴욕에서의 전당대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막 깔깔은 아니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 지금 미국 우파 매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아주 다급해지면 다급해질수록 너무너무 와일드해진다. 그 거짓 주장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팍스가 생중계를 하다가 그 생중계를 했을 때는 그 팍스에서도 존 드롬의 특별검사가 뭔가를 찾아냈어. 뭐 힐러리가 뭐 트럼프 캠프를 돈을 주고 스파이를 했대. 막 이런 것을 막 보도를 하다가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컷아웃 시켜버렸거든요. 방영하다가. 그러니까 잘라버린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깊어지면 더욱 와일드하게 음모와 거짓 주장을 한다. 예, 웃으면서 그런 힐러리 클린턴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망이 조여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그 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해서 뉴욕의 그 결국은 법원에서도 뉴욕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소환돼서 선서하고 지금 증언을 해라 하는 그 정도로 비즈니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검사는 우파와는 거리두기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은 캘리포니아주처럼 그 인데믹으로 가는 곳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 착용도 밖에서는 안 하고 저희 회사 앞에 윌튼 페어라는 아주 좋은 극장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요. 전에 봤던 것이 상기가 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몇 겹으로 그 극장 주변을 막 둘러싸고 있었고 마스크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합법적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 쓰지 않도록 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해서 뭐 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이제는 미국은 오미크론의 한창을 벗어났으니까 한국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많아지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테니까 현재는 사망률이 작아도 이게 기간이 지나면 사망률이 결국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한국도. 그래서 한국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된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지금 하루에 10만 명이지만 누적은 열흘이 되면은 100만 명이라는 게 되고 그게 10만 명도 넘어가면 20일이 되면은 몇백만 명이면은 그 사람들 주변에서 나도 감염될 수 있고 또 누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망자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이런 문제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에서도 한국이 또 워낙에 초기부터 최근까지 이 방역이 잘 돼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커지니까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도 없고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양성돼도.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해열제 같은 것도 집에 사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뭐 양성이 확인되면은 격리하고 못 나가야지 되니까 그런 그 부분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정부가 그동안은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가 지금 이거 뭐지 하고 좀 황당해 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미국에서도 당파적으로 사망률 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뉴저지주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지역이에요. 그런데 비치타운, 오션 카운티라는 곳이 수입이 미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백신 접종률이 낮습니다. 공화당이 많다는 얘기예요. 53%, 전국 평균보다도 낮죠. 부스터샷도 많지 않고 해서 사망률이 어느 정도로 높은가 하면요. 오션 카운티라는 곳은 주민 200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답니다. 이건 미시시피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국가와 인구와 대비를 하더라도 페루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인구 대비를 하더라도 이 뉴저지주의 오션 카운티라는 곳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왜 그러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오션 카운티라는 곳에서 부자에 대해서 세금도 많이 감면해주고 했잖아요. 30% 그런 것을 또 얘기를 했으니까 30% 차이로 승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지금 연구하는 거 보면은 지난 6개월 사이에 불필요한 게 숨진 사람이 많다. 백신 접종만 했더라도 이런 곳은 백신 접종을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숨지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에서는 이제는 좀 마무리 단계니까요. 바이러스가 도시에서 시작했죠. 서부와 동부.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국제공항도 많고 외국인의 입출국도 많은 그런 곳에서 시작돼서 인구 밀도도 높고 해서 이 사람들은 빨리 격리하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백신도 어느보다 빨리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먼저 인데믹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쨌든 그리고 나서 면역률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백신 안 맞은 사람만 손해인 겁니다. 백신을 맞아서 면역률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코비드에 걸려서 면역력이 생긴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비드도 걸리지 않고 백신 접종도 안 받고 해서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힘든 거고요. 그래서 면역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민주당주와 공화당주 사이에서 사망률의 갭은 줄어들었어요. 갭은 줄어들었지만 면역률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숫자로 보면은 이 사망률이 역시 레드 스테이트에서 훨씬 많죠. 백신 접종률이 블루 스테이트에서 많으니까. 부스터샷 접종까지도. 그리고 또 하나 공중위생국장이 있죠. 공중위생국장이 어제는 제가 4살짜리 딸이 백신 접종도 못 맞는 나이인데 감염돼서 너무 죄책감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저도 양성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양성입니다. 5살짜리 내 아들, 4살 딸의 오빠도 양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뭐 좀 콧물 나고 열 나고 하는데 그나마 괜찮고 부부도 근육통도 있고 두통도 있고 춥고 목 아프고 그나마 백신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국장도 누군가가 걸렸으니까 다 걸려서 이제 딸부터 나온 거고 딸이 먼저 걸렸을지도 모르고 딸이 밖에 안 나갔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데믹도 하고 있지만 위험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상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다른 거 하나 더 있었는데 뉴스 속의 영어 표현입니다. 영어 무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단어만 알아도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다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Putin will need a pretext. 이때는 pretext가 구실, 핑계 이렇게 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했어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가짜로라도 전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침공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다. A pretext for 전쟁.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pretext. 요즘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많이 들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 나오는 pretext라는 게 바로 핑계, 구실 삼는다 하는 이 점입니다. 내일 글쎄요, 내일 어떤 뉴스를 전해드리게 될지 내일 찾아뵙겠고요. 저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